미국 경제의 심장,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그냥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근데 이 연준, 과연 모두를 위한 미국의 중앙은행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강력한 은행가들을 위한 일종의 비밀 카르텔일까요?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미국 달러는 대체 누가 찍어낼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미국 정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 진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달러를 직접 찍어낼 권한이 없어요. 그 막강한 권한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한 기관이 꽉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모든 달러 지폐에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지금의 연준이 탄생하기 전, 미국이 아주 극심한 금융 혼란에 시달리던 바로 그 시절로 말이죠. 연준이 없던 시절에 금융 시스템은요, 뱅크런이라는 정말 무서운 현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 은행 망한다더라 하는 소문 하나만 퍼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시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자기 돈을 인출하는 사태예요. 이러면 사실 아무 문제 없던 멀쩡한 은행도 순식간에 파산해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07년이었죠. 이때 발생한 아주 극심한 금융공황이 당시 가뜩이나 취약했던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거의 나라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이 1907년의 공황이 결정타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이 금융위기에 완전히 지쳐버린 미국 의회는요,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해결책이요, 의회 회의실 같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게 완전한 비밀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1910년,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금융계 거물 7명이 지킬섬이라는 곳의 한 개인 클럽에 아무도 모르게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전 세계 부의 4분의 1 정도를 주무르던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아요. 이들이 바로 미국의 새로운 중앙은행, 즉 연준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비밀 회동을 한 겁니다. 참석자 명단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넬슨 엘드리치 상원위원회, 재무부, 차관보, 그리고 JP모건의 핵심 파트너들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당시 월스트리트를 쥐락펴락하던 거물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방에 모인 권력의 무게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이들이 모여서 대체 뭘 했을까요?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화폐, 즉 달러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을 만드는 법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핵심은 국가에 돈줄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도를 금융가들 스스로가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킬섬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진 이 청사진은 과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연준이라는 거대한 기관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3년 뒤인 1913년, 바로 그 지킬섬에서 구상했던 계획이 연방준비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법적인 실체를 갖게 됩니다. 연준 설립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바로 탄력적 통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뱅크런을 일으켰던 것처럼 시중에 현금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돈의 양, 즉 통화 공급량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랄까,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혹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경제 온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시스템, 연준에게는 크게 4가지의 핵심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국가의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요. 둘째, 은행들을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대중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정말 막강한 권한들이죠.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연준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연준의 구조는 이게 좀 독특해요. 먼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가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흩어져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흔히 FOMC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금리 같은 핵심 정책들이 결정돼요. 연준의 최고 리더십은 바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나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들의 임기가 무려 14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기가 긴 이유는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분들이 2025년 11월 기준 현재의 연준 이사회 멤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죠. 제롬 파월 의장을 필두로 해서 이사들이 포진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미국 경제, 아니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통화 정책의 최상위 결정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건 바로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이 회의는 연준 이사 7명, 전원과 지역연준 총재 5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결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당장 우리의 대출 이자나 예금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까지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연준의 탄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연준은 분명히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소유 구조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연방준비제도는 국영은행이 아닌 사립은행이다.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사립은행들이 100% 소유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연준이라는 시스템의 실제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연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민간은행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미국 정부조차도 연준에 대한 소유 지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일반 기관들처럼 이 민간은행들의 연합체인 연준에게 달러를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한 국가의 통화 시스템을 민간은행들의 손에 맡기는 것, 과연 이것이 경제 안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해상충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걸까요? 이 비밀스러운 회의에서 시작된 시스템에 대한 판단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